이번 단원에서는 야생 먹거리의 작물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작물화에 대한 의문, 초기 식물의 무의식적 작물화, 무의식적 작물화의 선택 조건, 돌연변이 종자의 유용성과 자연적인 선택, 작물화의 난이도 순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쉽게 식자재 마트에서 아니면 밭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농작물은 모두 야생 식물종의 작물화 과정에서 생겨났습니다. 식물 작물화의 정의는 인간에게 유용한 방향으로 야생 식물을 유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현재는 농작물의 개발이 전문적이고 고도화되고 과학화된 과정으로 이루어지지만 최초의 농경민에게 이러한 기술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본보기로 삼을 만한 기존의 농작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야생 식물은 야생 딸기나 야생 블루베리처럼 맛있고 영양 넘치는 식물만이 있는 것 아닌 독성이 있는 야생 아몬드나 버섯 같은 식물 역시 존재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물이 이러한 식물을 작물화할 생각을 했으며 그러한 작물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또한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는 작물화가 진행된 식물도 많지만 아직도 재배되지 않는 식물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완두콩은 기원전 8000년에 작물화되었고 아몬드는 기원전 3000년, 딸기는 중세시대에 와서야 작물화되었습니다. 이렇듯 식물마다 작물화의 시기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의문을 알아보기 앞서 먼저 식물의 관점에서 작물화를 살펴보자면 식물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은 무의식 중에 식물을 작물화했던 수천 종의 동물 중 한 종일 뿐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동물종들과 달리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은 자신의 자손과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 다른 매개를 통하여 자손을 퍼뜨립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들레씨는 바람을 통해 자신의 씨앗을 퍼뜨리는 아주 좋은 예시 중 하나입니다. 또한 물에 뜨는 씨앗, 색깔, 냄새, 맛 등을 통해 식물은 자신의 씨앗을 퍼뜨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물은 더 멀리 씨앗을 운반하여 주는 좋은 매개체가 됩니다. 맛 좋은 과육과 냄새 색깔을 이용하여 동물들을 유인하여 과육을 먹게 유도하고 동물종이 뱉어내거나 배설된 씨앗은 수십 터나 수천 킬로까지 멀리 씨앗을 운반하여 줍니다. 하지만 땅에 심어질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동물종에게 먹히는 게 반복된다면 그 식물종은 자손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 손실을 막기 위해 식물종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였습니다. 야생 딸기의 유인 신호가 이를 설명하는 좋은 예시인데 발화 준비가 되지 않은 딸기는 익지 않아 색깔이 파랗고 시고 단단하지만 발화 준비가 된 딸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빨갛고 단맛이 나는 딸기가 됩니다. 이러한 색깔 신호로 새나 동물들을 유인하고 맛을 통해 더 많은 종을 끌어들여 종자를 퍼뜨릴 수 있게 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기 농경민들이 무의식적으로 야생 식물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선택 기준은 쉽게 눈으로 확인 가능한 크기와 맛 그리고 필요에 따른 기준입니다. 먼저, 크기는 농작물이 야생식물보다 훨씬 큰 열매를 가진 것에 대해 아주 좋은 설명을 해줍니다. 당연히 인간은 작은 열매보다 큰 열매를 선호하여 채집할 것이고 큰 열매의 씨앗을 배설하고 뱉어내고 흘리는 과정이 세대에 걸쳐 반복되면서 점점 작물화된 열매의 평균 크기가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채집한 큰 열매를 땅에 심는 일이 시작되며 우리는 현재 슈퍼마켓에서 야생보다 3배나 큰 사과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맛입니다. 많은 야생 종자는 동물들이 먹지 못하도록 쓴맛이 나거나 독이 있도록 진화하였습니다. 과육은 달고 맛있게 진화해야 하지만 종자 즉 씨앗이 달고 맛있게 진화해버린다면 동물들은 과육뿐만 아니라 씨앗까지 먹어버리는 상황이 생겨 씨앗이 발화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몬드를 예를 들면 야생 아몬드는 쓴맛이 나는 화학물질이 존재하는데 이 화학물질이 분해되면 유해한 독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쓴맛이 나지 않는 아몬드를 지금 먹고 있게 된 것일까요? 몇 그루의 야생 아몬드 중 돌연변이가 일어나 쓴맛을 내는 화학물질을 합성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아몬드 나무를 초기 농경민이 먹고 또 심어보다 나중에는 의도적으로 과수원에 심어보는 과정을 밟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세대에 걸쳐 진행하면서 우리는 지금 쓴맛이 나지 않는 아몬드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필요에 따른 기준입니다. 수렵 채집인들은 살이 많거나 씨가 없는 과일, 기름이 많은 종자, 긴 섬유를 선호하여 선택하였습니다. 초기 농경민은 종자보다 과육이 많은 식물을 선호하였고 필요에 따라 기름을 얻을 수 있는 올리브나 참깨를 재배하였으며 직물을 짜기 위해 용이한 더욱 긴 개체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크기 맛 필요에 따른 기준이라는 세 가지 선택 조건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야생식물을 작물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인간이 선택하지 못한 돌연변이 종자의 작물화입니다. 먼저, 종자 분산 방식의 변화입니다. 많은 식물은 종자를 퍼뜨리기 위한 특수한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법을 갖추지 못한 돌연변이 종자들은 인간들에게 수확되어서 현재 흔히 먹을 수 있는 농작물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예시로 완두콩은 꼬투리 속에 종자들이 갇혀 있는데, 이러한 꼬투리 속 씨앗이 발아하기 위해서는 꼬투리가 터져 완두콩을 땅바닥에 쏟아 보내야 하지만, 돌연변이로 꼬투리가 열리지 않아 꼬투리 안에 갇힌 완두콩들은 인간들에게 손쉽게 수확될 수 있었고 이러한 돌연변이가 인간에게 선택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두꺼운 껍질을 통한 위험 분산과 발아 억제물입니다. 우리들이 과일을 먹다 보면 복숭아, 수박처럼 딱딱한 씨앗을 가진 과일이 존재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한 해살이 식물들은 급격한 기후변화 등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점점 진화하였는데 이것은 두꺼운 껍질이나 외피로 종자를 감싸는 방법이나 발아 억제물 통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진화 방법은 흔히 볼 수 있는 복숭아나 해바라기 씨앗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 초기 농경인은 일단 심어보고 발아 억제물이 없는 즉 단기간에 발아하는 돌연변이를 수확하고 또 다시 심어가는 과정에서 발아 억제물이 없는 수확이 쉬운 돌연변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농경민들은 이러한 돌연변이 개체를 정상식물과 교배하지 않고 어떻게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해답은 돌연변이로 인한 식물의 생식체계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돌연변이 개체는 가루바지를 하지 않아도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이러한 식물은 씨 없는 바나나, 포도, 오렌지를 생겨나게 하였습니다. 또 어떤 돌연변이 자웅동주 식물은 불화합성을 상실하여 자화수분이 가능해져 인간의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화수분이 가능한 식물의 예시는 서양자두, 복숭아 등의 과일나무들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경민들이 식물 개체 선택할 때 식별 가능한 것만이 아닌 종자 분산의 기법, 발아 억제물, 생식생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도 선택에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의 식물종이 여러 목적으로 다양하게 선택되어 다른 농작물이 생겨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예시로는 비트를 들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비트를 잎을 사용하고 먹기 위해 재배했지만 나중에는 뿌리를 먹도록 개발되었고 18세기에는 당분을 얻기 위해 사탕무로 개발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초기 농경민은 어떤 식물을 작물화하였을까요? 우리가 식물을 작물화할 때 가장 먼저 선택되었던 것은 식용이 가능하고 야생 상태에도 수확량이 많으며 저장에 간단한 개체가 먼저 작물화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키우기 쉬운 개체가 먼저 작물화되었고 그 다음은 성장은 조금 걸리지만 비교적 재배가 쉬운 과실수와 경과수를 재배하고 그 다음은 타화수분이 요구되는 과실을 상대적으로 늦게 작물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작물화의 난이도는 초기 농경민의 재배 시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초기 수렵채집이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작물화 과정에서 선택을 하였고 그에 따라 야생식물 사이에서의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그들에게 유용한 식물을 발견하고 작물화함으로써 인간은 작물화 기법을 터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화한 작물화 기법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 식자재 마트나 주변에서 쉽게 농작물을 구매하고 보고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